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지난 화에서 우리는 크세르크세스 1세가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 그리고 그리스 원정이라는 거대한 기획이 어떤 이데올로기적 논리 위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제국의 최고 권력층이 벌인 원정 찬반 논쟁의 내막, 밤마다 찾아온 불길한 환영이 역사적 결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려 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전례 없는 토목공학적 도전을 집중 분석합니다. 또한 리디아 귀족 피티오스의 이야기를 통해 절대 권력 앞에서 신민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생생하게 추적합니다. 현대 고고학과 공학적 연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어떻게 검증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도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텍스트와 현대 연구 사이를 오가며 고대 제국의 의사결정 구조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분석은 4개의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침공 논쟁 꿈 결정 구조입니다. 제국 권력층의 정치적 논쟁과 초월적 힘의 개입이 어떻게 얽히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토목사업과 상징입니다. 아토스 운하와 헬레스폰트 다리 2개의 거대한 공사를 공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셋째, 피티오스와 공포 정치입니다. 군주와 귀족 간의 권력 역학과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해부합니다. 넷째, 현대 연구와 사료 비판입니다. 과학적 발굴과 공학 시뮬레이션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섹션 1. 침공 논쟁 꿈 결정 구조. 제국 권력층의 정치적 논쟁과 초월적 힘의 개입. 다리우스 1세가 세상을 떠난 후 크세르크세스 1세는 어머니 아토사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과 망명 스파르타 왕 데마라토스의 조언을 등에 업고 이복형 아르토바자네스를 제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젊은 군주가 처음에는 그리스 원정에 큰 뜻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당장 눈앞의 위기,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원정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 내 호전적 파벌을 이끌던 마르도니오스의 집요한 선동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르도니오스는 크세르크세스 1세의 사촌이자 제국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2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개인적 권력욕입니다. 그리스가 정복된다면 자신이 그곳의 사트라프가 되어 새로운 영토를 직접 다스리겠다는 야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적 자극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전통적인 팽창주의를 끊임없이 환기시키며 군주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원정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선왕들이 인도,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시리아를 정복했듯 유럽은 위대한 페르시아 왕이 차지해야 할 땅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테살리아의 알레우아다이 가문, 아테네에서 추방된 페이시스트라티다이 가문이 망명객들, 그리고 예언자 오노마크리토스까지 가세하여 조작된 유리한 신탁을 반복해서 들려주며 크세르크세스 1세를 부추겼습니다. 마르도니오스의 침공 찬성 논리는 3가지 핵심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보복과 정의입니다. 과거 아테네인들이 이오니아 반란을 지원하여 사르디스의 신전과 성스러운 숲을 불태웠고 마라톤 전투에서 다레이오스 1세에게 치욕을 안겼습니다. 그 서욕은 정당한 복수이자 정의의 실현이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세계 제패의 야망입니다. 페르시아의 영토를 신의 하늘이 닿는 곳까지 확장하여 유럽의 비옥한 토지와 부를 얻어야 한다는 선언적 팽창주의입니다. 셋째, 적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분열되어 있고 군사적으로 무능하며 페르시아의 거대한 군대 앞에서는 결코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단언입니다. 이 세 논리는 서로를 강화하며 침공의 명분을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주장들이 얼마나 현실을 오판하고 있는지는 훗날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의 전투가 증명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평정한 후 크세르크세스 1세는 페르시아 귀족 회의를 소집합니다. 참석한 모든 귀족이 대왕의 뜻에 영합하여 침묵하거나 찬성할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숙부이자 다레이오스 1세 시대부터 노련한 조언자로 활동해온 아르타바노스였습니다. 아르타바노스의 반대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병참학적, 신학적 측면에서 조목조목 논증한 고도로 이성적인 경고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는 과거 다레이오스 1세의 스키티아 원정이 이스트로스 강의 다리를 지키던 이오니아인들의 변심 여부에 따라 전군이 몰살당할 뻔했던 사례를 들어 거대한 제국이 타지에 병력을 투사할 때의 지정학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마라톤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격파한 전적이 있으며 육전과 해전 모두에서 용맹합니다. 나아가 아르타바노스는 페르시아 군의 진정한 적은 그리스인이 아니라 육지와 바다 그 자체라고 통찰했습니다. 거대한 함대를 폭풍으로부터 보호해줄 항구는 유럽 해안에 전무하며 육지로 깊이 진격할수록 늘어나는 보급선은 스스로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아르타바노스의 경고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신학적 차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항상 가장 크고 높은 나무와 거대한 건물을 벼락으로 치시며 지나치게 거대한 군대는 신의 질투를 받아 하찮은 원인으로도 파멸할 수 있다. 이것은 헤로도토스 역사관의 핵심 개념인 오만과 신의 질투를 정확히 짚어내는 말입니다. 제국주의적 팽창이 인간에게 허락된 우주적 한계를 넘어서는 교만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 군주인 크세르크세스 1세는 이 직언에 크게 분노합니다. 아르타바노스를 겁쟁이라고 모욕하고 원정에 참여하지 말고 여자들과 함께 집에 남으라는 굴욕적인 처분을 내립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가장 들어야 할 때 외면하는 순간 헤로도토스는 바로 이 장면을 비극의 씨앗으로 포착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밤이 됩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깊은 심리적 갈등에 휩싸입니다. 젊은 혈기에 이끌려 화를 내긴 했지만 노련한 숙부의 논리적인 경고가 그의 이성을 자극한 것입니다. 고심 끝에 그는 원정을 취소하는 것이 제국의 안위를 위해 옳다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족들을 다시 모아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며 원정 취소를 선언하자 귀족들은 기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분명 이성을 가지고 있었고 현명한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군주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를 단순한 폭군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더욱 비극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원정 취소를 결심하고 잠이 든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그날 밤 키가 크고 웅장한 용모의 환영이 나타납니다. 환영은 왜 계획을 번복하느냐며 원정을 강행할 것을 강압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날 밤은 지나갔지만 다음날 밤에도 환영은 다시 찾아옵니다. 원정을 강행하지 않으면 네가 순식간에 위대해진 것처럼 순식간에 권력과 영광을 잃고 가장 비참해질 것이다. 더욱 끔찍한 위협이었습니다. 이것이 헤로도토스 서사의 핵심 전환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성적 토론의 영역은 초월적 강요의 영역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인간의 합리적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신성한 질투 혹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개입으로 묘사되는 순간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르타바노스를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이한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옥좌에 앉히고 황실 의복을 입힌 채 자신의 침상에서 자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 환영이 진정신의 뜻인지 다른 사람을 통해 시험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타바노스는 처음에 이를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의 이유는 놀랍도록 합리주의적이었습니다. 꿈이란 낮에 깊이 생각하던 일상적인 고민의 잔여물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것일 뿐 신성한 기원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 수준과 비견될 만한 심리학적 통찰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끝내 거역할 수 없어 왕의 침상에 누웠고 결국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환영을 보게 됩니다. 환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운명을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막으려 한 그의 죄를 꾸짖으며 멈추지 않는다면 두 눈을 뜨거운 쇠로 지져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아르타바노스. 그는 자신이 고수하던 합리주의적 반전론을 전면 철회하고 침공 찬성론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꿈의 에피소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대학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결정론적 관점, 즉 신성한 필연입니다. 신들이 페르시아의 파멸과 그리스의 영광을 이미 결정해 놓았으며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성적 판단으로 전쟁을 멈추려 하자 신성한 환영이 악의적으로 개입하여 그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심리적 극화의 관점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이미 마르도니오스의 제국주의적 논리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스스로 세계 제패를 천명하며 오만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밤에 나타난 환영은 외부에서 온 신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군주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억압된 탐욕과 무의식적 집착이 빚어낸 몽환적 투영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르타바노스가 대왕의 침상에서 동일한 환영을 체험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왕의 심리적 강박이 그에게 전이되어 권력의 공포를 체감하게 된 것은 전제 군주의 의지가 신하의 내면까지 지배하는 심리적 폭력을 문학적으로 극화한 탁월한 서사적 장치로 평가받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의 뜻이든 군주의 광기든 결론은 같습니다. 이성적 토론의 기회는 영원히 닫히고 제국은 숙명적인 침공의 길로 내몰립니다. 섹션 2. 토목사업과 상징 분석. 아토스 운하와 헬레스폰트 다리. 원정이 결정된 후 크세르크세스 1세는 전례 없는 두 가지 거대 토목 공사를 명령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토스 반도를 관통하는 운하 건설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492년 마르도니오스가 이끌던 페르시아 함대가 아토스 고제 험준한 지형과 악명 높은 폭풍으로 인해 약 300척의 선박과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읊는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동일한 자연재해를 피함과 동시에 자신의 제국적 위용과 통제력을 세상에 남기고자 아토스 반도의 기저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운하 건설을 지시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대목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가 함대를 육지로 끌어올려 이동시킬 수도 있었으나 순전히 자신의 오만과 권력을 세상에 남기고자 폭 약 30m, 길이 약 2km에 달하는 산맥 절개를 감행했다는 의미심장한 논평을 남깁니다. 아토스 운하 공사에는 3년에 걸쳐 이집트인, 아나톨리아인, 그리스인 등 제국 각지의 피정복 민족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민족별로 구역을 할당받아 강제 노동을 수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치명적인 공학적 실수를 범했습니다. 운하의 상단 폭과 하단 폭을 동일하게 수직으로 파내려 가다 보니 작업이 깊어질수록 측면의 절벽이 붕괴되어 흙이 쏟아져 내렸고 노동량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해양공학적 지식을 가진 페니키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표면 상단 폭을 목표치의 2배로 넓게 잡고 밑으로 파내려 갈수록 점진적으로 폭을 줄여나가는 단면경사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사면 굴착 방식을 통해 붕괴의 위험을 완벽히 차단하고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이 일화는 페르시아 제국의 힘이 단순한 강압적 동원에만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피정복 민족의 선진 기술력을 적재적소에 통합하여 대자연을 개조하는 제국주의적 행정 역량, 이것이 아케메네스 제국을 진정한 초강대국으로 만든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 거대 토목 사업은 헬레스폰트 해협, 오늘날의 다르다넬스 해협에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물리적으로 묶어 하나의 제국으로 연결하려는 이 시도는 단순한 군사적 도하 수단을 넘어 세계를 제 발 아래 두겠다는 크세르크세스 1세의 야망을 공간적으로 시각화한 것이었습니다. 공병대는 아비도스에서 세스토스 인근 마디토스 해안까지 약 1.2km에서 1.4km를 연결하는 두 개의 거대한 부교를 건설했습니다. 대륙과 대륙을 결박하는 고대 공학의 야심찬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다리가 완성된 직후 해협의 거센 조류와 겨울 폭풍이 밧줄을 끊고 다리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대자연이 페르시아의 인위적인 정복 시도에 거세게 저항한 것입니다. 폭풍으로 다리가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서양 문명사에서 가장 널리 회자되는 기행을 명령합니다. 그는 첫 번째 다리 건설을 책임진 공병 대장들의 목을 베어 처형한 데 이어 헬레스폰트 바다 그 자체를 죄인으로 취급하여 징벌을 가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바다를 향해 300번의 채찍질을 가하게 하고 노예를 구속하는 족쇄 한 쌍을 바다 깊숙이 던져넣게 했으며 불에 달군 쇠로 파도에 낙인을 찍게 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는 동안 군인들은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너 쓰라린 무라, 내 주인이신 왕께서 내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도 그분을 부당하게 해친 죄로 이 형벌을 내리신다.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세르크세스 대왕께서는 너를 건너실 것이다. 이 장면은 헤로도토스 서사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의 오만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이 채찍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리스적 관점과 페르시아적 관점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리스적 관점에서 이 행위는 전형적인 신성 모독입니다. 바다는 포세이돈 등 신들의 신성한 영역입니다. 인간이 대자연을 통제하려 들고 바다를 자신의 노예로 예속시키기 위해 족쇄를 채운다는 발상은 우주적 한계를 일탈한 폭군의 광기이자 필연적 파멸을 부르는 신성 모독입니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페르시아인들에서도 다리우스의 유령이 성스러운 헬레스폰트를 마치 노예처럼 사슬로 묶으려 했던 아들의 오만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및 아케메네스 왕조의 맥락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페르시아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대왕은 절대신 아후라 마즈다로부터 지상의 모든 요소인 땅과 물을 다스릴 권리를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신민에게 신체 훼손이나 낙인을 찍어 처벌하듯 대왕의 진군을 방해한 헬레스폰트의 물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찍질과 족쇄는 반항하는 자연을 법적으로 정복하고 그 공간이 페르시아 대왕의 소유임을 천명하는 소유권 의식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 전혀 다른 세계관. 헤로도토스가 그토록 이 장면에 공을 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형된 자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공병대가 투입되었고 두 번째 다리는 당시 기술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정밀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공학적 재원을 살펴봅시다. 기반이 된 것은 총 674척의 군선입니다. 흑해 방향 부교에는 360척, 에게해 방향 부교에는 314척이 나란히 결박되었습니다. 조류와 바람의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향을 교차시켜 닷을 내렸습니다. 메인 케이블은 흰 아마 밧줄 2가닥과 파피루스 밧줄 4가닥을 교차시켜 선박들을 해안의 거대한 윈치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 밧줄의 중량은 1큐빗당 약 30kg에 달했습니다. 노면은 널판지 위에 섬나무와 흙을 덮어 단단히 다져 말과 전차가 달릴 수 있는 인공 육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양측에는 높은 가림막을 세워 도하하는 군마와 짐승들이 발밑의 바다를 보고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시야를 차단하는 치밀함까지 발휘했습니다. 이 헬레스폰트 부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자랑하는 물류, 군수, 행정관리 역량의 결정체였습니다. 섹션 3. 피티오스와 공포정치. 군주 귀족 관계와 오만의 극치. 크세르크세스 1세의 대군이 소아시아를 관통하여 프리기아의 켈라이나이에 도착했을 때 매우 흥미로운 인물을 만납니다. 리디아 귀족 피티오스입니다. 피티오스는 멸망한 리디아 왕국 크로이소스 왕조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켈라이나이 지역의 금광을 바탕으로 크세르크세스 1세를 제외하면 제국 내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유력자였습니다. 그는 크세르크세스 1세와 수백만 대군 전체를 극진히 연회로 대접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소유한 은 2000탈렌트와 금 400만 다릭에서 7000개가 모자라는 막대한 전 재산을 원정 자금으로 헌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전폭적인 지지에 크세르크세스 1세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국고에서 7000 다릭을 꺼내어 피티오스의 금화 숫자를 정확히 400만 개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를 대왕의 공식적인 손님으로 삼아 특별한 우대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는 막대한 부를 여유롭게 하사하며 피정복민의 귀족마저 포용하는 관대하고 위대한 군주의 면모를 완벽하게 연출했습니다. 겨울을 나고 대군이 다시 유럽을 향해 행군을 시작하려 할 무렵 하늘에서 일식이 발생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대낮이 캄캄해지는 현상.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끔찍한 불길함의 징조였습니다. 피티오스는 이 징조가 페르시아 원정의 비극적 파멸을 암시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바친 충성심과 대왕이 약속한 손님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믿으며 그는 크세르크세스 1세 앞에 나아가 간청했습니다. 그 간청은 원정에 징집된 자신의 5 아들 중에서 4 아들은 기꺼이 전장에 바치겠으나 늙은 자신의 노후를 보살필 수 있도록 오직 가장 나이가 많은 장남 1명만은 군대에서 면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티오스는 전 재산을 내놓았던 자신의 충성도에 비추어 이것이 왕이 매우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인간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티오스의 간청을 들은 크세르크세스 1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대한 성군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으로의 급변이었습니다. 왕은 이성을 잃고 분노를 폭발시키며 피티오스를 나의 노예라고 매도했습니다. 이 사악한 놈아, 내 놈의 군주인 내가 내 아들들과 형제들, 친척과 친구들을 모두 이끌고 그리스로 행군하고 있는데 감히 나의 노예에 불과한 내 놈 따위가 내 아들을 염려하여 나에게 요구를 하느냐. 크세르크세스 1세는 피티오스의 과거 공로 덕분에 그 자신과 내 아들의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가장 아끼는 장남의 목숨만은 거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처형 집행관들을 불러 피티오스의 장남을 찾아내어 그 몸을 세로로 정확히 두 동강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잘린 시신의 한쪽 반신은 길 오른편에 다른 한쪽 반신은 길 왼편에 세워두고 페르시아의 전체 대군이 그 끔찍한 핏빛 시신 사이를 통과하여 진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티오스 에피소드는 단순한 잔혹극을 넘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정치-사회적 본질을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첫째, 반다카의 개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대왕을 제외한 모든 신민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방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귀족이라 할지라도 대왕 앞에서는 생사여탈권이 없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피티오스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이 헌납하려 했던 막대한 물질적 부를 바탕으로 대왕과 상호 동등한 조건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한 데 있습니다. 대왕의 하사는 시혜일 뿐 상호 의무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둘째, 예측 불가능한 공포입니다. 막대한 부를 하사하는 한없는 관대함과 사소한 심기 거슬림에 극단적 잔혹함으로 응답하는 변덕. 이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신하들이 영원히 왕의 의중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전제 군주의 핵심적인 통치술이었습니다. 셋째, 도덕적 인과응보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철학적 맥락에서 이 사건은 헬레스폰트 바다를 채찍질했던 것과 같은 자연을 유린한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인 부성애마저 유린하며 오만의 극치에 도달했음을 상징합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잃은 피티오스의 절망은 곧 다가올 전쟁에서 수많은 페르시아의 아들들을 사지로 몰아넣게 될 크세르크세스 1세 자신의 파멸을 예시하는 섬뜩한 전조로 기능합니다. 섹션 4. 현대 연구와 사료 비판. 과학적 증명과 역사적 실체 재구성. 계몽주의 시대부터 일부 학자들은 헤로도토스의 아토스 운하 기록을 문학적 허풍이나 그리스 승리를 돋보이게 하려는 프로파간다로 치부했습니다. 안반으로 이루어진 아토스 반도를 파낼 기술력이 당시에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영국과 그리스 합동 연구팀이 네아 로다 지역을 대상으로 반사 및 굴절 지진파 탐사와 퇴적물 코어 굴착 분석을 실시했고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표면 약 14에서 15m 아래에서 주변 퇴적층과 명확히 구분되는 단단한 붉은 점토층 바닥이 반도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인공 수로의 상단폭은 약 25에서 35m, 하단폭은 약 15에서 20m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3단 노선 두 척이 나란히 지날 수 있었다는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또한 해양 조개껍질 등의 지표가 발견되지 않은 점은 이 운하가 단기간 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된 후 빠르게 흙으로 메워졌다는 헤로도토스의 기술을 완벽히 뒷받침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맞았습니다. 아토스 운하는 실제했습니다. 헬레스폰트 부교에 대한 현대 공학자들의 하중 시뮬레이션 연구도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매우 현실적임을 지지합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3단 노선이나 펜테콘터의 선폭 약 4m와 선박 간 간격 3m를 기준으로 할 때 한 척의 선박은 약 25제곱미터의 상판 하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통나무 약 10cm 두께, 다져진 흙 약 20cm 두께, 그 위를 지나가는 병력 등을 포함한 선박 한 척당 부과 하중은 약 13톤이었으며 이는 당시 다단 노선의 부력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엄청난 장력을 견디게 한 파피루스와 아마 밧줄의 제조 역량은 아시리아와 바빌론에서 계승된 고대 중동 토목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헬레스폰트 부교는 물리적으로 가능했습니다. 페르시아 토목 공사는 과장이 아닌 실제 했던 제국의 역량이었습니다. 피티오스 이야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현대적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문학적 과장의 측면입니다. 피티오스가 아들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가 참변을 당하는 이야기는 제4권에 등장하는 오이오바조스 일화와 구조적으로 완벽히 동일합니다. 오이오바조스 역시 스키티아 원정 때 다리우스 1세에게 세 아들의 면제를 요청했다가 셋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현대 고전학자들은 이 서사가 특정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페르시아 절대 권력의 변덕과 무자비함을 비판하기 위해 당시 아나톨리아와 이오니아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공통의 민담적 모티프를 헤로도토스가 차용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더불어 피티오스의 간청을 촉발한 일식 현상도 천문학적으로 기원전 480년 봄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경제적 현실성과 다릭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피티오스의 막대한 재산 자체가 허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가 소유했다는 400만 다릭은 다레이오스 1세가 도입한 순도 98에서 99%, 중량 8.4g의 아케메네스 기축 금화입니다. 크세노폰의 기록에 따르면 다릭 1, 2푼, 용병 1명의 한 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초고액 화폐였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발굴팀이 튀르키예 서부의 노티온 유적에서 페르시아 시대 용병 급여로 추정되는 다릭 금화 무더기를 실제로 발굴했습니다. 피티오스가 페르시아 왕 다음가는 부를 축적했다는 서술은 리디아 출신 지배층이 사르디스 무역망과 금광을 통해 실제로 이룩했던 막대한 부의 규모를 반영하는 역사적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헤로도토스 제7권의 이 대목은 두 개의 큰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하나는 제국의 역량입니다. 아토스 운하와 헬레스폰트 부교는 결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고고학과 공학이 증명하듯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은 압도적인 공학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연의 한계에 도전한 실제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철학적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역량이 오만과 결합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헤로도토스는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바다를 채찍질하고 아들을 두 동강 내고 이성적 경고를 무시한 군주의 군대는 결국 살라미스의 파도와 플라타리아이의 들판에서 분쇄됩니다. 공학적 위대함과 도덕적 파멸이 한 인물 안에 공존하는 것, 이것이 헤로도토스가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인물을 통해 그려내는 비극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 역사 제7권 폴림니아, 고대 제국의 의사결정 구조와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의 대군이 마침내 헬레스폰트를 건너 도리스코스에 이르는 장면 그리고 그 경이로운 다국적군의 구성을 다루게 됩니다. 수박 겉핥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